켜져 있었네요. 네, 23일차 내용이었고요. 자, 새싹반에서는 가급적 복습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네, 리액트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새싹반 진행이 다 끝난 뒤나 혹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새싹반은 리액트 제가 수업 때 했었던 요 가장 기초되는 내용부터 다시 찬찬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첫날요. Node.js 설치하고 빔, 비트, Node.js 설치하고 Node.js가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이날 비트라는 거를 처음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 제가 몇 번 요 비트 가지고 다시 프로젝트 세팅을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비트가 자, 개념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볼게요. Node.js고요. 이 Node.js의 등장 의의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지금 잽을 보고 계시는 이런 크롬 브라우저나 크롬이나 뭐 웨일이라든지 사파리, 파이어폭스 이런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하는 게 자바스크립트였어요.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요 크롬 브라우저 외에서도 실행되게끔 만든 것이 이 Node.js입니다. 이 Node.js의 등장 이후로 자바스크립트가 단지 화면을 움직이게끔 하는 언어, 화면을 움직이게끔 하는 언어의 이상의 의미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얘로 백엔드도 만들 수 있고요. 얘로 크롤러도 만들 수 있고요. 얘로 API 서버도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단순히 화면을 구성하는 거에만 그쳤었던 프론트엔드 개발 요 생태계에 진짜 프로그래머들이 생각하던 진짜 그 개발자들이 생각하던 그 이상적인 것들을 구현해내게끔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들도 등장하게 됐습니다. 필수는 아니더라도 저와 함께 그 공부하시는 동안에는요. 네스트요? 아니요. 네스트는 필수는 아닙니다. 네스트는 또 프론트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데요. 리액트 같은 걸 더 잘 쓰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희 진행하면서 저희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고요. 네스트로 프론트를 하고 그렇게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네스트라는 것도요, 결국에는 리액트 기반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리액트 기반으로 얘를 더 잘 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Nest.js고요. 헷갈리실까 봐 제가 써드리는데요. 저희 커리큘럼에 포함할 거는요. 얘입니다. Next.js예요. 두 개가 유사한데 다르거든요. 그리고 Nest.js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배울 내용을 프레임워크화 시켜놓은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배울 내용을 프레임워크화 시켰다는 것 자체가 알면 좋은 거고 저도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프론트엔드는요, 그냥 조금만 있으면은 금방 그게 바뀌어 가지고 대세가 자꾸 바뀌어서요. 네, 일단 요거 중심으로 일단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Node.js고요. Node.js에서 Node.js 하면은 많이들 얘기 나오는 게 이 V8 엔진을 기반으로 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동기 이벤트 중심의 아키텍처다.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콜백 함수, 함수가 함수를 반환하는 형태의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특징상 이 노드.js는 비동기 이벤트 중심의 아키텍처가 되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명진님이 말씀하신 nest.js든 저희 수업에서 진행할 next.js든 뭐가 됐든 간에 걔네들은 다 노드.js 기반으로 동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날 이렇게 노드.js 설치하는 것도 해보셨습니다. 요건 설치를 한번 하고 나면요, 사실 그 이후에는 또 설치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컴퓨터 다시 세팅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 네. 노드를 설치하면 npm이 같이 설치되더라. 요것도 보셨습니다. npm이 뭐냐? npm은 요 뒤에 있나요? 요거 다 필요 없고요. 자, npm은 노드.js 진영의 프로젝트들은 다 요걸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일단 가장 기본으로 깔리는 그림이에요. 저기 npm이라는 곳에 npm.js.com에 가보면요. 이쪽으로 가면 되나? 여기에요. 몇 개나 있는지 안 나오나? 그냥 노드라고 검색해 볼까요? 라고 검색해도 1000개 이상의 패키지가 파운드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요. npm 라이브러리 개수 보통 그쵸.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뭐 정확한 개수 집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개발자들이 공유해 놓은 패키지가 요만큼 있는 겁니다. 수백만 개의 라이브러리가 npm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뭐 특정한 반복된 일을 할 때 내 프로젝트에서 뭐 날짜를 계산해야 된다든지 수학을 계산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자바스크립트 가지고는 뭔가 부족했던 그 기능들을 함수화 시켜 놓으면서 만드는데요. 얘네들을 내가 매번 함수화 시켜 가지고 만들 게 아니라 여러 개발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내 프로젝트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개념이 된다. 요게 npm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얘도 사실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는데 얘는 얘만의 또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 npm에 등록하기 위한 그 규정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거나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나의 책임이에요.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은 오로지 이걸 가져다가 사용한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유명한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는 이유도 그거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결국 요 수백만 개의 그 패키지가 있는 npm에서 내 프로젝트에 필요한 거를 다운받아서 사용한다. 요게 이제 노드.js 가지고 프로젝트를 할 때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npm에서 리액트를 가져오면요. 얘는 이제 프론트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고요. npm에서 익스프레스를 가져오면은 얘는 백엔드 서버가 되고요. 명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 네스트를 가져오면요. 얘도 프론트 프레임워크인데 리액트보다 조금 더 많은 게 자동화된 프레임워크를 가져다 쓰게 되는 겁니다. 네. 요렇게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뭐 모먼트라든지 지금 기억나는 게 뭐 그런 것밖에 없어서 뭐 언더대시 막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유명한 라이브러리들을 가져다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있군요. 네. 이건요, 제가 이 서비스 만들면서 실제로 사용하는 package.json을 캡처해서 넣어 놓은 거고요. 얘가 보면요, 어떤 걸 쓰냐면요, 아이콘. 요거는 이제 아이콘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히어로 UI, 넥스트 UI네. 네. 히어로 아이콘스라는 거에서 히어로 아이콘스가 제공해 주는 리액트 패키지를 제 패키지에 다운받아서 요 히어로 아이콘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콘 같은 거 매번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전 디자이너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가 제공해 주는 아이콘을 사용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요 엑시오스라는 게요, 이제 저희가 패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패치는 기본 함수입니다. 엑시오스는 패치를 더 우아하게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예요. 패치를 그냥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패치한 결과를 받아와서 response.json 해서 그걸 await해서 기다리고 그 응답받은 객체 가지고 그걸 화면에 뿌려준다. 요런 걸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엑시오스는 그런 패치로 내가 만들어야 할 패치를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겨요. 뭐 예를 들면 서버가 응답을 안 했다든지, 서버가 응답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서버가 응답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그때 다시 재요청을 할 건지 그냥 그대로 끝낼 건지 하는 거에 대한 결정을 내가 직접 코드를 작성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사실 가장 핵심이고요. 프론트 프레임워크는 백엔드의 정보를 잘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프론트는 사용자가 편하게끔 백엔드와 연결시켜 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백엔드와 통신하는 라이브러리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요 엑시오스라는 것도 사용하고요. 요 비크립트는 암호화입니다. 암호화 쓸 때 쓰는 게 요 비크립트고요. 이거 치어IO는 사실 이지디그리가 이 패키지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요, AI가 막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는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미리 뭔가 프로젝트 하나를 이쁘게 잘 만들어 놓고요, 얘를 계속 복붙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자꾸 계속 디벨롭 시키는 거예요. 내가 쓰기 편하게. 내가 쓰기 편한 훅이라든지, 내가 쓰기 편한 컴포넌트 구조라든지, 이런 걸 잘 잡아 놓고요, 그거를 새 프로젝트 할 때마다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삭제가 되지 않은 라이브러리인데, 얘는 크롤러 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크롤링 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예요. 치어IO. 아닌가? 잠깐만요. 잠깐 헷갈리는데. 치어IO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잠깐 검색해 볼게요. 노드 치어IO. 그렇죠. HTML 파싱하는. 네네, 맞아요. 네. 뭐 맛보기로 뭐 요것도 보여드리면요, 노드.js 가지고 할 수 있다가 더 맞아요. 리액트니까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노드.js니까 웹 크롤링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노드.js니까 웹 스크래핑, 웹 크롤링이라는 게 가능한데요, 요 개념은요, 결국에 내 컴퓨터가, 내 프로그램이 웹사이트를 돌면서 이 HTML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sure.io 해서 어떤 특정 화면의 정보를 긁어온다. 그런 거 할 때 요런 라이브러리의 힘을 빌립니다. 네. 네, 뭐 구성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요런 이 크롤링 쪽도요, 공부를 하다 보면요, 얘도 꽤 깊어요. 공부해야 될 게 꽤나 많아요. 그냥 바로 동작하지 않는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이제 단순히 패칭해 오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웹 브라우저를 켜서 접근하는 것처럼 행동하게끔 하는 그런 기법들도 사용해야 되고, 얘도 하면 할수록 많이 복잡합니다.
근데 그 복잡한 것조차 이제 AI가 너무 잘 만들어 줘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웬만한 거 다 만드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 개발에 대한 지식을 쌓아 두고 그거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만드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걸 한번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이거 하려니까 그것도 너무 긴데, 프레이머 모션은요, 그 화면 전환을 이쁘게 해주는, 그 화면 전환을 이쁘게 하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리고 구글 API는 구글과 통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API고요. JSON to CSV는 JSON 파일을 JSON 내 객체를 내가 통신하던 그 객체를 CSV 파일로 변환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이러면요, 그 DB상 내 그 서버상 가지고 있던 JSON, Array JSON이든 Object JSON이든 이런 애들을요, 규칙에 맞게 CSV 파일로 변환할 수 있어요. 물론 CSV가 아니라 엑셀 파일도 가능하고요. PDF 파일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 게 가능하고요. 네, JSON 웹 토큰은 이제 백엔드 쪽 개발 들어가면은 그때 그 인증에 대한 걸 배우면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 텐데, 네, 프론트엔드가 현재 그 로그인이 유지된 상태냐 아니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패키지고요. 네, 너무 길다.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패키지.json에서는 내 프로젝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이런 식으로 이름만 적어두면은 npm install이라는 명령으로 딱 치는 순간 이 패키지가 있는 경로에다가 노드 모듈스의 실제 코드들을 다운받아 온다. 그렇게 해서 경량화된 코드를 관리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고요. 패키지.json 네, 됐고요. 다음으로 저희 커서 깔고 커서에 대해서 이것저것 보고 있습니다. 사실요, 커서를 제가 들은 게 작년 11월쯤이고요.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올해 1월쯤이고요. 저도 커서를 하나하나씩 보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오늘도 뭐 업데이트 떴길래 봤더니 UI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제 맥북에서는 인스톨을 안 했고 업데이트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제 요 데스크탑에서 커서를 업데이트했더니 제가 계속 뭐 어세트 막 이런 버튼 알려드렸었잖아요. 그거 호칭 그거 부르는 게 또 달라졌더라고요. 네, 사실상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술이고 계속 바뀔 가능성이 많고요. 이거 말고요, 지금 요즘 뭐 대세라고 떠오르는 그런 CLI 툴들도 많고요. 어제 저번 주에 강의 들으시면서 뭐 MCP가 등장했고 뭐 어쩌고 너무 빨리 변합니다. 뭔가 하나에 정착해 가지고 막 이거 하다 보면요, 트렌드가 금방 변해서요, 그거 따라가기도 벅차요. 그래서요, 사실 그거 다 안 따라가도 되거든요. 그거 다 안 따라가고요,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게 잘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일례로 그 GitHub이요. 얘는요, GitHub 이 사이트는요, 리액트로 안 만들었습니다. 얘는 리액트 같은 프론트 프레임워크 안 쓰고요. 부트스트랩 쓴 것 같네요. 여기 이름이 보니까 COMD8. 네, 얘네는 지금 부트스트랩 되어 있는 것 같고, 요거 기억나시죠? 요때 제가 막 그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데이터 어트리뷰트예요. 데이터 어트리뷰트. 요런 거를 태그에다가 직접 넣고 관리하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는 리액트 가지고 좀 더 편하게 개발하는 거고요. 이미 이걸로 잘 만들어진 코드가 있는데 얘를 리액트로 바꿀 필요가 전혀 없죠. 왜? 이거 잘 돌고 있는데요. GitHub 사이트, 개발자들이 정말 많이 오고 가는 사이트인데도요, 리액트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프론트 프레임워크 쓰지 않고요. 얘네 보면요, 제가 리액트로 만든 거 티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액트로 만든 건요, 여기가 바디, 여기 시작하는 부분이요, 아이디는 루트로 감싸져 있습니다.
아이디는 루트로 감싸져서 실행하는 애들은요. 모르긴 몰라도 웹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뭐 리액트나 뷰나 앵귤러나 다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신 요 내용이 시간이 지나서 요걸 트렌디하게 다 못 따라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고, 이 세상에 있는 뭐 당연히 너무 오래된 기술은 다시 좀 바꿔야 되고 다시 만들고 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같은 인디 해커, 여러분들 인디 해커를 지망하시는 거잖아요. 당장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보여지게끔만 하면 됩니다. 제가 그것 중에, 근데 그거를 순수 HTML로 만드는 건요 더 어려운 일이에요. 리액트는요 여러분의 개발을 훨씬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계속 리액트 한번 알려드린 거고, 지금 요 수업을 듣고 나서 또 몇 년이 지나면요 리액트가 아니라 또 다른 기술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앵귤러를 공부했는데 앵귤러가 거의 다 쓰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리액트를 쓰는 것처럼, 또 언제 기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시 공부해서 하면 되더라. 그리고 한 번 공부해 놓으면요 이 기술은요 다 비슷합니다. 제가 앵귤러를 공부했지만 리액트를 금방 할 수 있던 것도 비슷해서 그래요. 사용하는 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미 잘 만들어진 거를 다 부수면서 만드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한번 다시 말씀드렸고요. 이거 커서 얘기하다가 그 얘기까지 갔군요. 그래서 뭐 이 뒤로 뭐 윈드서프 나온다, 뭐 클로드 CLI가 나온다, 그거 다 따라가면서 해보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 잘 된다고 하면 그때 가도 되지 않을까. 일단 제 경험상 커서는 이미 좀 보장이 된 거기 때문에 얘로 하는 것도, 네, 요거 배워 놓으면은 그래도 적어도 막 헤매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 개념 제가 그냥 설명드렸었는데요. 뭐 심심치 않게 보실 거예요. 노드 진영에 있는 뭔가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보면요. 이런 npm 저희 매일 쓰고 있죠. npm run dv, npm build, npm run preview, 뭐 요런 것들 하면서, 네.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칭하는 명령어다, npm은. 그래서 보통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이 npm을 주로 사용합니다. npm이 패키지 단위에서의 의존성을 관리하는 거라 한다면, nvm은 이 노드 자체, 이 프로젝트보다 더 하단에 있는 노드, 요 Node.js의 버전을 관리하게끔 제공해주는 얘도 패키지입니다. npm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패키지예요, nvm도.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npm은 다운받고 사용하는 건데, npx는 다운받지 않고 실행만 시키는 도구다. 네, 그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 nvm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비트를 배웠습니다. 비트는 뭐였냐면 빌드 도구입니다. 탄생 자체가 빌드 도구예요. 리액트가 웹 개발을 쉽게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웹 개발을 우리가 순수 HTML,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하려면 어려운 부분들을 리액트가 자동화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훨씬 효율적으로 개발하게끔, 성능이 유지되게끔 얘가 알아서 처리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리액트 코드 자체를 그대로 프로덕트에 낼 수는 없어요. 리액트로 만들어진 요 코드를요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변환시켜서 그 파일을 사용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때 요 빌드 도구가 동작을 합니다. 리액트 같은 거는
우리 개발자가 개발하기 편하게끔 만들 때 쓸 때 도와주는 애고요. 이 개발이 된 이 코드를 개발자가 봤을 때 개발 서버에서 개발이 완료된 코드를 프로덕트로 내보내기 위해서 어 쓸모없는 자원은 빼버리고 파일을 최대 작게 압축시키고 또 뭐 하지 애가? 빌드 지원, 롤업, 정적 파일, 압축, 번들링, 코드 분석. 그쵸, 그쵸. 그 작성한 코드 중에서 성능에 이슈가 될 만한 코드가 있으면 그런 거 빼라고 알려주고 고런 거를 요 번들링 도구가 해줍니다. 그 번들링 도구 중에 하나가 비트였던 거고요. 이 번들링 도구가 아무래도 한 위치상으로는요, 한 이쯤 위치하는 거예요. npm에서 보면요. Node.js와 npm 있고 내 프로젝트를 관리하잖아요. npm과 my 프로젝트 사이 한 이쯤에 이제 저 비트라는 애가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드하고 요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프로젝트를 배포하고 그럴 때 필요한 모든 설정을 비트를 통해서 하게끔 해요. 오늘도 보면요. 테일윈드 적용하고 싶을 때요. 비트 콘피그에다가 무슨 나 이제 리액트 쓸 거야라고 알려주고 쓰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 비트라는 애가 빌드해서 최종으로 나올 결과물을 쓰는 것처럼 개발 서버에서 쓸 수 있게끔 제공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드하기 위한 방법과 개발을 하기 위한 환경을 따로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쓰기 위해 나온 게 요 비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요 프론트엔드 생태계는요. 이제 막 막 들끓었은 적이 이제 한 10년 전이거든요. 10년 안짝으로 막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가 저물었다가 또 새로운 기술 나오고 계속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 언제 뭐가 바뀌어도 막 이상할 게 없는 상태인데 큰 방향은 이렇게 갈 것 같다인 게 보이죠. 이런 거를 다 따로 다른 모듈, 다 다른 개발 환경을 세팅해 놓고 하면은 힘드니까 이 비트 같은 애 하나에서 얘도 지원해 주고 얘도 지원해 주고 나중에는 뭐 배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애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거 실행하면은 비트가 알아서 프로젝트를 세팅해 줍니다. 프로젝트 이름 뭐 할 건지 물어보고요. 프레임워크 뭐 할지 물어보는데 맨 처음엔 제가 바닐라로 했었어요. 바닐라로 하면요. 리액트로 나와야 될 코드를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만들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봤고요. 네. 비트 요거 하고 나서는요. 얘도 이렇게 하죠. npm 인스톨해서 패키지 설치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은 개발 서버 실행해라. 네. 이렇게 나온 거 npm 인스톨해서 비트 설치하고 요런 걸로 빌드하고 빌드된 결과물을 미리 보고 요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날 내용이었습니다. 리액트의 첫날 내용으로 리액트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노드.js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리액트의 기본이 되는 노드.js를 하면서 이제 리액트를 실행하기 위한 환경 세팅을 했습니다. 자, 다음 날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일이고요. 이거 여기 커져 있을까? 24일 내용은요. 이제 리액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리액트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UI 구축용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때는 회사명을 페이스북이라고 했나? 아닌가? 지금은 메타잖아요. 저 때는 사명이 페이스북이었나요? 왜 그냥 페이스북이라 부르지 항상? 뭔가 항상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UI 구축용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음, 네.
요렇게 컴포넌트를 구분한다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컴포넌트를 나누고 내 로직, 내 자바스크립트 로직과 화면을 분리해서 계속 그 화면 내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화면 어딘지를 찾아가 가지고 걔 위에 부모 찾고 그 부모의 옆에 있는 애 찾고 옆에 있는 애 자손 찾아 갖고 거기다가 버튼에다가 이벤트 넣어 주고 그런 복잡한 과정을 쓰지 않고 선언적으로 이런 식으로 선언적으로 쓰게끔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컴포넌트 기반 개발이라는 요 용어는요. 그 리액트뿐만 아니라 IT 그 프로그래머라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근데 이 컴포넌트 기반 개발이란 요 개념을 프론트에도 적용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이제 프론트 시장 요 라이브러 프레임워크들이 막 이렇게 막 확 올라온 가장 큰 배경입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화면 이렇게 제어하는 거에서 그쳤다면 이제 어 뭐 종속성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뭔가 상속받는다는 개념도 프론트에서 만들어 줄 수가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쉽게 개발할 수 있다 보니까 요 컴포넌트 기반 개발이 네 요런 거에 좋아서 사용합니다. 재사용성, 유지 보수성, 테스트 용이성. 그래서 뭐 제가 뭐 계속 예시 드렸던 게 네이버 메인 페이지 HTML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그 VS 코드에다가 넣어서 봤더니 11,000줄 나온다. 고거 그 11,000줄대로 유지 보수하는 거 아니고 얘네들을 각각 나눠서 다 따로 개발하고 마지막에 HTML에다가 합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됐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 내용이고요. 리액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리액트가 유명한 그러니까요. 리액트가 왜 유명했냐면요. 다른 뷰나 앵귤러보다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걸로 이렇게 막 확 집중을 받았었어요. 근데 뭐 단순 성능은 이제 뭐 뷰가 더 잘 나온다는 말도 있긴 한데 어 근데요 그 성능이요. 그것도 좀 웃긴 게 사실 사람이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속도거든요. 근데 그 속도 개선했다는 걸로 개발자들 사이에서 많은 칭찬을 받고 그랬었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네. 근데 리액트가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었냐라는 데는 이제 가상 도움이 동작을 한다라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돔을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게 아니라 바뀐 부분만 다시 렌더링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쵸, 그쵸. 그 실제 돔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벌처 돔에서 상태가 바뀌는 것. 우리 이제 스테이트 많이 보셨잖아요. 스테이트 값이 바뀜에 따라서 벌처 돔에서 스테이트가 여기서 바뀌었어. 그럼 얘의 영향을 받는 컴포넌트들은 다 다시 렌더링해. 라는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 돔에서 뭔가 바꿔 가지고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벌처 돔에서 스테이트 어디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바뀌는 화면을 미리 만든 다음에 그거대로 리얼 돔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CSR. 요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런 리액트, 앵귤러, 뷰 요런 애들은 다 CSR입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프레임워크들이고요. 얘네들이 등장하기 전은요. 뭐 자바 스프링, 뭐 PHP, 장고, 그 파이썬 장고, 플라스크 이런 애들이요. 사실 다 이렇게 서버 가지고 화면을 만들어주는 기존 웹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방식이에요. 얘네들은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사용자가 무슨 요청을 하든 말든 서버에서 이걸 다 준비해 놓습니다. 메인이라는 요청이 왔을 때
실행되어야 될 코드들, 그리고 그 코드들에 대한 결과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 그거를 뷰 템플릿 서블릿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네, 요런 거를 메인이 들어왔을 때 돌아야 될 코드, 블로그로 요청이 왔을 때 돌아야 할 코드, CALC로 요청이 왔을 때 돌아야 할 코드를 서버상에서 다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실제로 요청을 보내면요, 이거에 대한 요청에 따라서 비즈니스 로직 다 돌고 화면을 서버단에서 만듭니다. 마치 우리 지금 리액트 보면요. 리액트 보면요. 이 JSX라는 애가요. 결국에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 마지막에 이 HTML 코드를 반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태스크 인풋 들어가 보면요. 이 HTML 태그가 있고 HTML 태그 사이사이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하는 애들도 요거랑 똑같습니다. HTML로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뭐 스프링이라고 치면 자바 가지고 웹 개발하는 애들이에요. 자바 코드가 돌아서 만들어진 자바 변수 값을 여기에 넣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서버단에서 하면은 그게 JSP입니다. 요런 HTML 화면에다가 특정 변수를 넣을 수 있게끔 하는데 그게 PHP에서 돌고 있으면 그게 PHP고요. 백엔드를 노드.js에 express.js를 썼어요. 제가 npm 하면은 서버도 만들 수 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express.js를 쓰면요, 서버를 만들 수 있고요. 이 서버가 PHP, JSP처럼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게 EJS입니다. EJS도요, 다른 거 아니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HTML 그려져 있고요. 요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변수를 넣을 수 있게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상세한 사용 방법이 달라요. 사실 많이 달라요. 사용법이 많이 다릅니다.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게요. 네네. 얘는 함수잖아요. 함수형 코딩이 일단 리액트의 핵심이에요. 요 함수형 코딩에서 쓰는 방식과 컴파일 언어들, 뭐 자바 가지고 한다는 EJS도 그러긴 한데, 네. 그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기존 문법들, 기존 문법으로 만들어진 제품들, PHP, EJS 이런 애들이 하는 방식과 좀 차이는 있는데 큰 틀은 유사합니다. HTML 그려놓고 그 사이에다가 변수 넣기,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진 변수 넣기. 예를 DB에서 조회해왔으면 DB 조회해온 거 폼 돌면서 여기다 화면 그려주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하는 것도. 이래 놓고 어쨌든 SSR의 핵심은 화면을 이 뒷단에서 만들어서 HTML을 클라이언트에게 던져주더라. 그리고 요거를 블로그로 요청되면 블로그 돌고 블로그 HTML 던져주고, 칼크로 오면 칼크 도고 칼크에 대한 결과 HTML로 던져주고, 요런 형태가 되는 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입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요, 일단 얘가 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요, 단순히 내 정적 파일들 이런 게 정적 파일이에요. HTML, 자바스크립트, CSS 파일. 얘네들을 정적 파일이라고 불러요. 얘네 자체가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적 파일들을 그냥 다운받는 겁니다. 요 특정 도메인으로 요청이 오면 이 정적 파일들을 클라이언트에다가 다운로드 받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비해 초기 로딩 속도가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런데 한 번 렌더링 된 뒤로는요. 얘가 훨씬 빠릅니다, 화면 움직이는 게. 음. 그럼 클라이언트는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라우팅. 라우팅 하는 걸요. 자,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라우팅은 이걸 의미해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라우팅은요. 얘네 다 준비해 놨다는 뜻이에요. 서버 쪽에다가. 서버 쪽에다가 메인 블로그 칼크에 대한 거 다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뱉어줘야 될 그 HTML의 모양도 만드는 거. 이걸 라우팅이라고 부르거든요. 서버 단에서의 라우팅. 근데 우리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에서 라우팅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셨죠, 코드로. 이 안에서 뭐 무시기 경로로 이동하게끔 하는 것도 라우팅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거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처럼 서버 쪽으로 요청을 보내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안에서만 화면을 바꿔주는 거더라. 라는 차이를 보셨습니다. 그러다가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요. 이 데이터를 반환해 주는 서버 쪽으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데이터를 반환해 주는 서버 쪽으로 요청을 보내서 일반적으로 제이슨을 응답받습니다. 요게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리액트 하면서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요거는 이해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요.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화면을 구성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리액트는 그래서 화면 어떻게 구성해? 라는 게 바로 이 JSX입니다. 자바스크립트 XML JSX 확장자를 가지고요. 자바스크립트 로직 처리와 화면 렌더링 두 개를 동시에 해주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함수형이다. 함수형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또 특징으론 반드시 단일 부모 요소로 반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은 요걸로 감싸준다는 거. 요거 중괄호로. 네. 네. 요 뒤는 오히려 코드 많이 보시면서 익숙해지셨을 거라 생각해요. 네. 컴포넌트 기반 개발이라는 뜻 자체가 네, 각각의 의미를 가지게 한다는 거죠, 얘네들이 다. 그리고 뭐 스타일링 하는 거 보셨는데요. 이거 굳이 보실 필요 없겠죠, 이제. 오늘 수업 들으셨으니까 테일윈드 가지고 하시는 거를 연습하시는 게 차라리 더 빠를 거고요. 혹은 잘 안 되면 AI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다 그 버튼 모양이나 그 카드 모양이나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설계하는 것보다 내일 배우실 UI 라이브러리를 잘 고르셔서 거기에 있는 거 잘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UI 라이브러리에 있는 버튼이든 카드든 뭐 레이아웃이든 그거를 가져다가 붙여 놓고 거기서 커스텀 하시면 돼요. 내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될 거고요. 네. 요렇게 해서 리액트 네, 첫날 리액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끝났습니다. 자, 다음 거 가 볼게요. 23, 24 했죠. 25죠. 25. 네, 25. 상태 관리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가상돔이란 걸 봤어요. 가상돔이 내가 여기 넣었나? 안 넣었네. 가상돔이 뭐였냐면요. 리액트가 어떤 특정 리액트가 이게 돔 노드가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사용자가 보고 있는 리얼 돔이 있고 리액트는 가상 돔이란 걸 따로 빼놓고 있어요. 그래 놓고 사용자가 스테이트 값을 바꾸는 액션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그 스테이트에 영향을 받는 컴포넌트들만 다시 렌더링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전환이 빠르고 부드럽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사용되는 핵심 내용이 스테이트입니다. 리액트는 스테이트가 핵심이죠. 스테이트에다가 이게 생각하면 그냥 변수입니다, 변수.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변수를 스테이트로 관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뒤에서 동작해야 될 어려운 것들은 리액트가 다 알아서 해 주는 겁니다. 뭐 크죠.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스테이트고요. 유즈 스테이트 얘도 훅이에요. 리액트가 제공해 주는 유즈 스테이트라는 훅. 이 훅에다가 인자값으로 뭐든 넣을 수 있고요. 타입이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고, 얘는 배열을 반환하는데, 배열의 첫 인자가 상태값이고 두 번째 인자는 이 상태를 바꾸기 위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 상태가 바뀌면 이 컴포넌트가 재렌더링 된다, 요 개념입니다. 네, 뭐 숫자, 문자열, 객체 등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유저 폼은 이런 식으로 유저 스테이트로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벤트 처리할 때 문법이 조금 다르다. 그냥 일반 HTML에서는 얘가 다 소문자인데 리액트에서는 여기 중간에 카멜 케이스로 표시하더라. 그래서 화면에 무슨 움직임이 있을 때 내 스테이트 값을 바꿔라 라는 그런 처리나, 화면에서 뭔가 액션이 있을 때 이 함수를 실행해줘 라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순수 자바스크립트 쓸 때보다 많이 편해진 게 요런 부분인 거거든요. 얘를 직접 찾아서 내가 바꿀 필요가 없어서. 예. 다음으로 사이드 이펙트 관리입니다. 사이드 이펙트라는 말 자체는 부작용을 의미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A 기능을 고쳤더니 막 D 기능, E 기능이 고장 났어요. 그래서 '아 이건 사이드 이펙트 났네. 빨리 고쳐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이드 이펙트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순수 함수라는 개념에서의 이 사이드 이펙트라는 뜻은, 이 컴포넌트라는 거는 화면을 렌더링하기 위한 함수이다. 근데 얘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유즈 이펙트로 관리를 해 준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는 순수 함수인데, 컴포넌트는 그냥 이 화면을 렌더링하는 거에만 집중해야 되는 함수, 순수 함수를 지향하는데, 얘를 그 외부적인 요소가 자꾸 바꾼다는 거죠. API를 호출한다든지 돔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그런 동작들이 있는 거는 유즈 이펙트로 관리하게끔 한다. 요게 이제 유즈 이펙트의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어 실제로 개발할 때는요, 느낌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컴포넌트 마운트 업데이트 언마운트 될 때 실행되게끔. 요 의존성 배열에 넣은 게 값이 바뀌면 실행되는 코드. 요렇게 인지하고 계셔도, 그러니까 앞에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것만 이해하셔도 유즈 이펙트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카운트 스테이트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카운트 값이 set 카운트가 호출될 때 얘가 바뀌잖아요. 카운트 값이. set 카운트가 어디 있죠? 여기 버튼에. 버튼이 눌릴 때마다 set 카운트 변수 값에다가 1을 더한 거를 카운트로 바꿔주겠다는 함수가 그 뜻이 된 거잖아요. set 카운트가 눌려서 이 카운트 값이 바뀌면 그 바뀔 때마다 이 함수를 실행해 주겠다라는 코드가 되는 거죠. 코드를 읽을 수 있으시면 되고요. 이게 많이 익숙해지셔서 나중에 작성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자, 좋습니다. 자, 요거 언제 많이 쓰냐? 비동기 함수 처리할 때. 비동기 함수의 대표격 패치가 있습니다. 데이터 조회하고 데이터 수정 요청 날리고 데이터 입력 요청 날리고 데이터 삭제 요청 날리는 거. 그런 거 할 때 이 패치를 쓰는데, 요 패치를 지금 요 코드는 의존성 배열이 비어 있죠. 의존성 배열이 비어 있다. 이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었을 때 요 코드를 실행해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 실행해서 나온 결과값을 여기 set 데이터를 하죠. 그러면 상태값을 바꿔줍니다. 이 상태가 바뀌었으니 바뀐 대로 이 컴포넌트 이 JSX 요소 여기를 다시 렌더링 해주게 됩니다. 네. 네. 유저 스테이트, 유저 이펙트가 그렇고요. 다음으로 props입니다. 컴포넌트를 나누는 것까진 좋았어요. 컴포넌트를 나눠서 이 각각의 구역들이 각각의 그 태그들이 뭘 하는지 쉽게 이해하는 건 좋은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props입니다. 부모 컨테이너에서 자식 컨테이너로 데이터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화면에다가 글씨를 써주고 싶어요. 근데 얘 자체는요, 컴포넌트라서 앱에서 호출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앱에서 이 네임을 정해주기로 했어요. 데이터는 부모 컴포넌트에 있고, 이 웰컴은요, 네임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웰컴 태민, 웰컴 태구, 웰컴 앨리스, 웰컴 어쩌구가 될 수 있는 컴포넌트 함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실제로 데이터를 전달받는 방법은 요런 식으로 마치 HTML에 attribute 속성을 넣어주듯이 이렇게 태그에 옆에다가 넣어주는데 요걸 props라고 부른다. 네. 요거죠, 요거. 네. 가장 주요한 특징은 props는 읽기 전용이라는 거. 요 자식에서 props 값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 자식에서 그냥 얘 값을 바꿀 수가 없고 이 값을 바꾸려면 이 상태 값을 바꿀 수 있는 함수도 같이 내려받아야 된다는 점. 요거죠. set text를 onChange value에 set text라는 걸 넘기는 거. 보면요. input 컨트롤은요. 다음에 있나요? 이 input 컨트롤은요. 부모 요소가 뭐가 됐든 상관없이 얘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거 보니까 '아 코드 2개 중에서 요 부분만 따로 구분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얘만 따로 볼게요, 얘만. 지금 이것만 볼게요. 인풋 컨트롤이라는 이 컴포넌트 함수만 볼게요. 얘는 값이랑 이 값을 바꿨을 때 실행할 함수. 아이고 뭐야 이거? 잠시만요. 맞죠. 예. 값이랑 값이 바뀌었을 때 실행되어야 할 함수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인풋을 반환해 주는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요. 이메일로도 쓸 수 있고요. 뭐 주소 넣는 걸로도 쓸 수 있고요. 뭐 텍스트 넣는 걸로 쓸 수도 있고요. 숫자 넣는 걸로 쓸 수도 있고요. 뭐 사용성 자체는 광범위하겠죠. 이게 이렇게 하려고 컴포넌트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재사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입장에서의 매개 변수를 보면요. 얘 입장에서 인풋의 값이잖아요. 인풋의 값이니까 value라고 칭하는 거고요. 이 값이 바뀌었을 때 실행되어야 할 함수니까 onValueChange라는 이름으로 지어주는 거예요.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을 짓는 거는 이 컴포넌트 입장에서 짓는 겁니다. 얘가 어디에 호출될지 내가 모른다라는 가정 하에 얘가 어디에 호출돼도 이상하게 없을 정도로 얘를 잘 만들어주는 게 좋은 그 과심사 분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제 말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최대한 쉽게 말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요 props에서 중요한 점은 부모 요소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 데이터를 자식 요소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이다. props는 단방향 데이터 흐름이다. 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요, 개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 모레 뭐 하면서 내일은 UI 라이브러리 배우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녁 상태 관리라는 애를 또 배울 거예요. 그거 안 써도 개발 다 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만 가지고도. 근데 걔네를 쓰면요, 더 편하게 개발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차이인데 걔는 그 수업 때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여기까지가 저번 주 수요일 내용이었습니다. 26일 거 봐보겠습니다. 리액트 동적 렌더링. 동적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이날이 가장 뭐 쉽지 않았나 싶은데요. 결국에 배열 데이터 화면에 어떻게 표현할 거냐, 혹은 조건에 따라서 화면에 나오는 게 달라져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네. 이전에 순수 HTML, 순수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개발할 때는요, 요런 흐름이었죠. HTML 상에서 아이디든 클래스든 요 구역 잡아놓고 이 구역을 찾는 코드를 쓰고요. 도큐먼트 어디야? get element by id. 이 구역이 어딘지 찾고요. 그리고 내 데이터 포스트 리스트라는, 아닌데 포스트, 네, 아이고, 포스트하고 뒤에 s 붙여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배열이었겠죠.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가 담겨 있는 배열. 요 배열을 돌면서 li 태그 만들고 li 안에 텍스트 넣고 데이터셋은 뭐다 지정해 놓고, 그리고 이 li에다가 눌렸을 때 나오는 그 동작해야 될 이벤트 걸어주고, 그리고 나서 포스트 리스트에 붙인다. 요거를 요 포스트의 개수만큼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업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 화면에 어딘지 찾고 그 찾은 거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상상을 하면서 코드를 짰어야 됐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네, 뭐 이렇게 글 1, 글 2, 글 3, 글 4, 글 5가 이렇게 렌더링 되어 있는데 글 5 뒤에 글을 추가하려면, 네, 요거 내용 찾아야겠죠. 포스트 리스트 안에 있는 li 찾아가지고 li 맨 마지막에다가 글을 추가한다. 그런 로직을 개발했어야 됐을 거고요. 이 중에서 글 2만 지우고 싶다. 글 2만 지우려면은 포스트 리스트 찾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li들 확인하고 그 li 배열 돌면서 글 2라고 써져 있는 거 찾아가지고 그 요소의 부모 요소로 찾아가가지고 이 요소를 삭제해라 라는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글 3과 글 4 사이에 글을 추가하고 싶다면 똑같이 포스트 리스트 영역 찾고요. 글 3과 글 4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야겠죠. 이거 쭉 돌면서 글 3은 몇 번째 인덱스에 있고 글 4는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새로운 li 객체 만들어가지고 글을 추가해줘야 됩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냥 어렵다라는 말을 제가 지금 길게 표현한 거고,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려면 제가 말한 거를 실제 코드로 구현하면 됩니다. 그걸 바닐라 JS 개발자들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리액트고요. 리액트는 그냥 배열 선언해 놓고 배열을 그림에 따라서 맵으로 반환시켜 놓으면요, 이 배열 값이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요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알아서 그려줍니다, 리액트가. 요 장점 때문에 리액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능도 좋아요. 휴, 좋아요. 자, 다음 다시 리스트 렌더링입니다. 사실 이렇게 그냥 순수 배열을 이렇게 할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이 배열 상태로 쓰실 일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네, 하는데 뭐 키 프롭을 넣는데, 네, 잠깐만요. 요건가? 네, 요걸 볼게요. 요거. 요 코드가 좀 크게 해 드릴게요. 얘는 현재 슬라이드부터 선생님. 네. 보시면요.
요게 이제 우리 코드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포스트 쪽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막 이것저것 뭐가 많이 붙어서 복잡해 보이는 걸 텐데, 네, 순수하게 로직만 남겨 놓으면 이 형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보면요. 이 코드 해석 한번 다시 해볼게요. 코드 해석 해볼게요. 임포트를 받습니다. 리액트 라이브러리에서 유즈 스테이트와 유즈 이펙트 훅 두 개를 임포트 받아왔습니다. 유즈 스테이트는 상태 관리하는 애고요. 유즈 이펙트는 상태 값이 바뀌었을 때 이런 코드가 실행되라 라고 하거나 이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었을 때 코드를 실행하게끔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유즈 이펙트입니다. 그리고 유저라는 애부터 유저를 받아왔어요. 보니까 유저는 얘래요. 얘는요, 네임과 이메일이라는 두 개의 프롭스를 받아가지고요, 화면에다가 그려주는 HTML을 반환해주는 컴포넌트 함수입니다. 결국 네임과 이메일을 그려주는 그 유저 모양 하나인 거죠. 그 유저 알티클이라고 할까요? 유저 알티클 하나예요, 얘가. 그걸 받아오고요. 유저 리스트 컴포넌트를 보겠습니다. 요만큼이 유저 리스트 컴포넌트죠. 먼저 유즈 스테이트로 상태를 선언합니다. 상태의 초기 값은 빈 배열입니다.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이 상태의 초기 값을 지정해 주는 곳이죠. 그 매개 변수로 넘겨주는 거, 인자로 넘겨주는 거 해서, 여기서 내가 다루고 싶은 상태는 유저스라는 애고요. 이 유저스는 지금 빈 배열로 초기화됐고요. 이 유저스의 값을 바꾸고 싶을 때 내가 쓰는 게 set users 함수입니다. 요 두 개를 유저 스테이트 훅이 반환을 해준 거예요. 난 이 두 개를 가지고 요 화면을 구성시키는 겁니다. 먼저 유저 이펙트 말고 밑에 먼저 볼게요. 결국 이 함수가 이 유저 리스트 컴포넌트 함수가 반환하는 건요, h2 찍어 놓고요, 유저스 이 배열 객체를 돌면서 맵 돌면서 유저 요거를 유저스의 개수만큼 그려주는 거예요. 해석되시죠? 유저스의 개수만큼 얘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요, 이거 빈 배열이잖아요. 화면이 쭉 가서 이게 렌더링 됐어요. 이 부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첫 화면에서 없습니다. 화면에 그려진 게 아예 없어요. 그렇겠죠. 얘가 빈 배열이니까. 빈 배열에 맵 돌면은 맵 돌 게 없잖아요. 반환되는 JSX 요소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이 없어요. 그 상태로 화면에 일단 렌더링 되고요. 그 다음에 유즈 이펙트가 동작합니다. 컴포넌트가 마운트 된다라는 뜻은 기본값으로 먼저 화면에 그려졌다라는 뜻입니다. 기본값으로 화면이 그려지고 나서 이 코드가 실행됩니다. 패치고요. 비동기 함수. 자, 제이슨 플레이스홀더 백엔드로부터 유저스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요청했다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 걸리는 시간 동안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저스 서버 가서 반환 받아오면요, 그거를 response.json으로 받아온 객체에 있는 바디 부분을 뽑아내고요. 그 뽑아낸 걸 데이터라고 하고, 그 데이터에서 요즘 슬라이스가 들어가서 좀 그런데요, 배열에서 0번째부터 5개까지만 남기겠다는 뜻이에요. 이 슬라이스는 이 배열에서 0번째부터 5개까지의 요소만 남기겠다라는 배열 함수입니다. 배열 함수. 이 배열 객체에 있는 함수. 아무튼 유저스에서 받아온 것 중에서 5개 남기고 그냥 뒤에 다 빼고요. 이 5개만 set 유저스 하겠다는 거예요. 유저스의 상태를 요 5개로 바꾸겠다 하면요, 그때서야 이 리액트가 상태가 바뀌었네 하고 이 요소를 다시 그려줍니다. 이 요소를 다시 그려주면서
어디 있죠? 예예. 여기 유저스가 여기서 받아온 5개로 얘가 돌게끔 되죠. 그럼 첫 번째 요소로 유저 하나 그려 주고 두 번째 요소로 두 번째 유저, 셋, 넷, 5개, 총 5개의 유저가 화면에 그려지게끔 되겠습니다. 요게 가장 많이 보실 패턴입니다, 개발하시면서. 자, 다음 볼게요. 근데요, 이렇게 맵을 쓸 때요, 반드시 넣어야 될 게 키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거. 키는요, 지금 본 유저는요, 네임과 이메일을 프롭스로 받고 있어요. 키는 선언도 안 했거든요. 키라는 거를 프롭스로 받겠다고 선언도 안 해 놨어요. 그런데 키는 반드시 넣어 줘야 합니다. 맵을 쓰면서 배열로 똑같은 요소를 반복적으로 생성하려면 키를 반드시 넣어 줘야 하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요거를 궁금하시면 얘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똑같은 요소가 반복돼서 만들어지니까 이 요소가 이 요소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리액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잘 넣지 않습니다. 인덱스라고 하면은 맵의 요 두 번째 인자로 받을 수 있는 거. 그냥 이거 몇 번째 동작하고 있는 거야. 0 번째, 1 번째, 2 번째야라고 하는 그 인덱스 값. 걔로는 넣지 않습니다. 왜냐면 잘못 렌더링 될 수 있어서. 인덱스가 겹치는 게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꼬일 수가 있어서 인덱스로 키에 넣지 않고요. 순수하게 얘를 그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 값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다음은 조건 리스트 렌더링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받아온 데이터를 이제 뭐 얘는 넘어갈게요. 뭐 필터는 그냥 받아온 데이터에서요, 뭐 그 조건에 맞게 필터링 하겠다 고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요런 사망 연산자 쓰는 거나 엔드엔드 조건, 로딩 조건도 해야 얘를 그려 준다라는 요런 문법도 많이 사용되고요. 로딩 조건이 아니고, 지금 로딩이 상태가 아니고 포스트의 개수도 0 개보다 크면, 포스트가 있으면이겠죠 그러면. 포스트는 배열이니까. 그제서야 포스트를 맵으로 돌면서 화면에 그려 주는 요 JSX 요소를 화면에 그려 주겠다라는 JSX 단에서 조건절 처리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게 요 엔드엔드와 상환 연산자, 그리고 뭐 우리 코드상 있는 if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동적 렌더링입니다. 자, 잘 듣고 계시죠? 이해가 잘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자, 27일 거 봐 보겠습니다. 라우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자주 쓰던 게 한 장짜리 화면을 만드는 걸 주로 했었어요. 한 장짜리 index.html. 근데 아 음음음. 보면요, 이 CSR 고 그림인데요. 어 클라이언트端에서 서버로부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동적 렌더링, 조건부 렌더링이 어렵나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거는, 네. 결국에 저기서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라. 근데 다 똑같긴 합니다. 반복하다 보면은 다 유사합니다, 만들어지는 고 방법이. 자, 일단 설명 계속 해 볼게요. 자, CSR에서 어 그냥 슬래시로 요청하면요, 이거 받아온 거예요. 서버로부터 요거 받아왔어요. example.com으로부터. example.com으로부터 이거 받아와서 클라이언트에서 화면 일단 그렸고요. 이 화면단에서 화면을 바꾸기 위해서, 화면의 구성 요소를 바꾸기 위해서 쓰는 게 라우팅입니다. 포스트 할 때 나와야 될 화면, 유저스 할 때 나와야 될 화면, 유저스하고 슬래시 대시보드일 때 나와야 하는 화면, 요런 것들을 라우터로 선언을 해 놔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이 리액트 라우터고요. 리액트 라우터는 먼저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걸로 내 앱을 감싸줘야 실행되고요. 요런 구성을 프로바이더 제공자 패턴이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드렸던 것 같아요. 프로바이더 패턴으로 나 이제부터 이 앱에다가 브라우저 라우터를 적용시킬 거야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고 나면 그 뒤에야 앱 안에서 이 라우츠들을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pp.jsx 파일에서 바로 화면을 그리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app.jsx에서는 이 라우팅을 정의해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미리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요. Next.js를 쓰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Next.js는요. 이 라우팅을 이 방식을 안 쓰고요. 옛날엔 이 방식을 썼어요. 옛날엔 이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썼는데요. Next.js가 한 2년 전쯤인가? 그때 신버전이 나오면서 이걸 갈아엎었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을.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가져다 쓰는 라이브러리가 규칙을 바꾸면요.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막 바꾸는데 천지개벽하게 바꾸는 일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유사하게끔 쓰는데 사용하는 언어가 좀 달라졌다든가 단어가 달라졌다든가 우리 그 Git도 보면요. 마스터라고 쓰던 단어인데 요즘 이제 최근에 만든 Git에서는 다 메인이라고 쓰잖아요. 사실 두 개 크게 다른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 여기 용어가 바뀐 거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적용시키는 방식이 라이브러리마다 다르다라는 점을 한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요. Next.js 가면요. 얘가 좀 완전히 좀 많이 바뀝니다. 이 라우팅이라는 거를 아예 설정을 안 해요. 얘를 설정 안 해도 라우팅이 되게끔 한 게 Next.js의 16버전인가? 제가 버전이 헷갈리네요. 아무튼 우리가 배울 내용이 그겁니다. 네, 순수 리액트를 쓴다면 요런 라우팅을 해야 된다. 임포트해요. 임포트해서 엘리멘트를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얘가 뭐 이렇게 되고요. 그거만큼 중요한 요소가 요 RESTful API에 대한 개념을 익히시는 겁니다. 이제 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거 꽤 자주 반복한 것 같거든요. get은 조회, post는 입력, put은 수정, delete는 삭제입니다. HTTP 프로토콜, 이 프로토콜이 제공해주는 메소드고요. 이 메소드에 기반해서 서버의 구조를 미리 알아채게끔 하자라고 하는 규칙에 대한 약속이 RESTful API입니다. 그래서 여기 users하고 슬래시하고 뭐 들어가면은 이 아이디의 유저를 조회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보면요, 포스트 할 때는요, 사용자가 DB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같이 던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자가 DB에 없다는 말이요. 나 이제 회원가입하는 거예요. 이 사이트에다가. 이 사이트에다 회원가입하면요. 내가 내 이메일이랑 나 무슨 패스워드 쓸게라고 적어서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잖아요. 그때 날아가는 요청이 이 포스트입니다. 나 지금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 DB에 넣어줘 라고 요청 보내는 게 포스트. 데이터 생성 요청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정을 할 때는요. 무슨 데이터를 수정하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일단 데이터를 보려면요. 어떤 데이터 보고 싶은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아이디, 고유한 식별값으로 구분해 주는 게 요 데이터 조회할 때 이 아이디인 유저 조회해줘 라고 서버에 요청 보내는 게 이 get 메소드고요. 그렇게 해서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어요. 내 이메일 바꾸고 싶어요. 내 이메일 바꾸고 싶다라고 요청을 보내려면 바꾸는 이메일 정보를 넣어서 서버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때 아이디를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어떤 아이디, 내 아이디에 무슨 값을 바꿔줘 라고 요청을 보낼 때 요렇게 어떤 아이디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보내는 거, 그리고 어떤 아이디를 삭제해줘 라고 요청을 보내는 거는 delete. 요게 RESTful API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이 콜론 아이디 요런 규칙을 쓸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게 동적 라우팅입니다. URL에다가 이 URL의 요 경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1이 되냐 2가 되냐 100이 되냐 뭐 무슨 값이든 다 들어올 수 있겠죠. 그때 요 일단 유저스 땡땡 뭐 콜론 아이디 하면 유저가 렌더링 된다는데, 이 렌더링 될 때 이 유저가 이 아이디를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이 아이디를 이 유저 컴포넌트에서 이 아이디 값이 무슨 값인지를 알아야 얘가 이 유저들마다 다르게 보여줄 거잖아요, 데이터를. 그 아이디를 식별할 수 있는 게 use params 훅을 사용하는 겁니다. 얘 뭐 다른 거 아니고요. 리액트 라우터 얘 라이브러리가 제공해 주는 방식입니다. 결국 얘가 제공해 주는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갖다가 쓰는 것뿐이에요. 이것 또한. 그리고 요런 형태. 물음표로 구분 짓고 name은 존, and로 구분 짓고 age는 30 뭐 이런 식으로 패스트 뒤에 여러 가지 값들을 넣어서 보낼 수 있는데, 얘네들은 use search param이라는 애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더라. 인 것도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이동하는 방식이요. 링크 태그가 있는데요. 링크 태그는 앞에 걸 봐야겠다. 자, 링크가요. 안 봤었나요? 여기 있죠. 예, 요거처럼 되어 있는데, 얘가 동작하는 게 앵커 태그랑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순수 HTML 앵커 태그는요, 그냥 완전 그 URL로 화면을 새로 고침시키는데요. 요 링크 객체를 이용하면요, 비동기적으로 화면을 바꿔줍니다. 다시 요 슬래시로 이동하게끔 화면을 재렌더링합니다.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화면 이동할 때 요 링크 태그 이런 걸 쓰는데, 어떤 특정 로직이 실행된 다음에 화면을 이동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요 링크 버튼을 내가 누르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사용자가 눌러야 이 링크 태그는 동작하는 건데, 로그인 확인하고 얘가 진짜 제대로 된 애가 맞으면, 제대로 된 회원이 맞으면 그때서야 화면을 이동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페이지를 이동시켜 줘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내비게이트 함수입니다. 내비게이트도 내가 뭐 만든 게 아니고요. 이 리액트 라우터가 제공해 주는 요 훅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리액트를 배우면서 리액트에서 라우팅을 처리하기 위해서 리액트 라우터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는 거를 공부했잖아요. 아까 그 명진님이 얘기하신 네스트.js는요, 이게 또 달라요, 쓰는 방법이. 근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용 방법이 다른 것 뿐이지, 네스트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나타낸 것 뿐이지, 결국에는 화면에서 이렇게 바꾸거나 눌러서 움직이게 하거나 이런 이런 큼직큼직한 개념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기법이라고 해서 막 이것저것 봤는데요. 가장 눈여겨보실 거는 이 마지막 뭐 로케이션으로 이 URL 패스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요런 거 가지고 뭐 필요에 따라서 뭘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어디 있지? 네네. 얘네들 다 매칭 안 되면 별표, 이걸 통해서 404 not bound 화면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얘죠. 저기 어딨죠? 프리벨 라우트. 중첩 라우트 설정. 레이아웃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 레이아웃이 나오고 그
안쪽 요소로 얘네들 이 라우트가 실행되게끔 하더라. 요런 레이아웃과 페이지의 개념을 보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그 코드 리뷰를 할까요? 아니면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지금 만들어진 코드를 좀 보는 게 나을까요? 일단 코드부터 봐볼까요? 질문 있으면은 해주세요. 답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코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클로저라고. 먼저 얘 구조 먼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왜 이런 구조가 됐는지를 먼저 다시 보겠습니다. 클로저 전체 다 닫고. 디렉토리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비트 컴피그 파일이 있습니다. 얘는요, 비트가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 비트가 빌드 환경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비트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가 제공해주는 방식을 사용해서 리액트를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비트가 제공해주는 방식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드 단위까지 내려가야 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이런 컴피그 파일을 건드려야 돼요. 이게 비트만 이런 게 아니고요. 네스트도 이런 게 있고요. 넥스트도 이런 게 있고요. 네. 뭔가 이제 빌드를 건드는 요소까지 그 정도까지 로우 레벨까지 내려가는 그런 패키지 라이브러리들은 네, 이런 컴피그 파일들이 다 있습니다. 네. 요거는 비트 개발하거나 이제 개발하거나 빌드할 때 이런 걸 신경 써야 된다. 나 이거 쓸 거야라고 알려준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해진 문법이 아니고요. 얘네가 제공해 주는 방식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이 비트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는 애들이 정해준 대로 저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게 공식 문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리드미는 이제 마크다운 파일이고요. 패키지는 아까 수업 때 몇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패키지 요 npm으로 요 노드 모듈스를 관리하기 위한 애고요. 패키지 락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그 내부에 그 안쪽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은 뭐뭐가 설치됐어라는 이 내역, 이력 요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 HTML이 그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은 가장 먼저 사용자의 브라우저로 던져지는 HTML 파일, 빈 HTML 파일이 되겠죠. 얘가 이제 src main.jsx를 호출하면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src main.jsx 보기 전에요, 얘네들이 뭔지 또 볼게요. 자, ESLint는요, 얘는요, 배포할 때 디스트 배포할 때 너 지금 개발자가 만든 코드가 제대로 짰어? 너 오류 없어? 라는 거 점검해 주는 애입니다. 린트가. 그래서 이 린트 규칙에 맞게 그 설정을 해야 되는, 요건 팀에서 정하면 되는데요. 크게 뭐가 없지 않는 한 그냥 기본 제공되어 있는 거 쓰셔도 충분할 겁니다. 이고요. 이그노어는 이제 이런 폴더들은 이제 git으로 추적하지 말라라고 알려준 git 이그노어 파일이 되겠고요. 퍼블릭은 여기가 정적 파일에 모아두는 곳입니다. 정적 파일. 예를 들면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CSS 파일이라든지, 아니다, CSS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다가요, 이렇게 넣으면요, 이거 보여요.
이게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정적 레퍼지터리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정적 경로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이 서버 실행시키고 나서요. 해볼까요? 되겠죠? 네, 제 이론상은 되는데 서치 켜져 있죠. 인덱스 점에 돌아와. 여기다가 뒤에다가요. 이라고 왜죠? 나 실행 안 했나요? 지금 몇 번 포트로 실행된 거지? 5173이네요. 5173. 얘가 5173인가요? 얘군요. 네. index.html 그러면요. 보이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이 퍼블릭 경로에다가는요. 정적 파일들을 넣어두는 거예요. 내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 봐야 될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뭐 CSS 파일이라든지 뭐 지금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런 것들 모아두는 게 이 퍼블릭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bit.svg 갖다 쓰는 곳은요. 화면 이렇게 랜딩 된 다음에 요 bit.svg로 요청을 보내서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이 퍼블릭부터 시작하는 게 결국엔 내 서버 도메인에서 뒤에 요런 식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지정하는 게 정적 파일 경로 지정이고 그게 일반적으로는 퍼블릭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거 넣으실 때 여기다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src에서 main.jsx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브라우저 라우터로 감싸져 있네요. 리액트 라우터였고요. 그리고 앱 보겠습니다. 앱 보면요. 지금 라우팅 처리가 되어 있죠. 라우팅 처리가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 위에 있는 거 다 안 걸리면 not found 띄워줘라 라는 말이 되겠고요. 홈부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남겨놨는데요. 지금 레이아웃이 지금 두 개를 쓰고 있어요. 베이직 레이아웃과 포스트 레이아웃. 베이직 레이아웃 있는 거 보면요. 그냥 레이아웃 여기죠. 네. 베이직 레이아웃과 포스트 레이아웃 이렇게 있고요. 이 푸터, 헤더, 사이드 내비게이션도 지금 레이아웃 폴더 안에다가 잘 모아놨어요. 이렇게 모아둔 이유가요. 얘네들이 지금 컴포넌츠 밑에 잘 안 있고 얘네들이 다 밖에 꺼내져 있으면요. 뭐가 뭐 하는 코드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면요. 이 코드를 처음 본 사람이 읽을 때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포스트 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나마 양반이에요. 이게 포스트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이게 헤더라고 있어요. 포스트의 헤더. 이 헤더랑 레이아웃에 있는 헤더랑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그 차이 때문에 요거 폴더 정리를 잘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고요. main.jsx 봤고요. 앱 보고요. 홈페이지라는 거는 컴포넌트고요. 그 컴포넌트가 지금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분리시키지 않고 한 파일 안에서도 이렇게 컴포넌트들을 선언해 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운터까지만 볼까요? 카운터만 봅시다. 자, 카운터 JSX고요. 자, 내비게이트, 유즈 내비게이트로 가져왔고요. 아마 내비게이트 꺼냈으니까 화면 이동시킬 때 얘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유즈 스테이트로 상태 선언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뭐 add task라는 함수 정의해 놨고요. add task는 뭐 앞에서 뭐 이것저것 하고요. 결국에는 기존 태스크에다가 마지막에 요만큼의 객체를 추가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input value는 또 빈값으로 리셋한다고 합니다. 요게 add task라는 함수가 실행됐을 때 동작해야 될 일들인 거죠. 비워주고 이 태스크 넣어주고 input value 비워주고.
그리고 뭐 토글 태스크, 딜리트 태스크, 클리어 태스크 등 이 카운터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함수로 정의해 놓고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게 그래서 화면에 어떻게 렌더링 돼야 돼라고 JSX 요소로 리턴 이 JSX 요소로 감싸주고 부모 단일 태그 네. 요 옆에 div 태그 하나 더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요렇게 돼 있으면은 문법에 맞지 않다. 반환되는 거는 반드시 한 개 요소여야 된다. 부모 요소 단일 태그 요소여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되고요. 값들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게 props입니다. 자, 태스크 리스트 볼게요. 태스크 리스트라는 건요. 태스크를 받아서 내려가는데요. 이 태스크스는요. 위에 뭐 없나요? 뮤즈 이펙트 안 쓰나요, 여기서? 아, 저 밑에서 하나 보네요. 태스크스를. 태스크 리스트. 아닌데? set 태스크스를 어디서 하죠? 카운터니까 그게 필요 없군요. 뭐죠? 얘 지금 이상해요. 이 카운터 아니잖아요. 할 일 목록인데? 이름 잘못 지었네요. 태스크 리스트 카운터. 얘 투두잖아요, 지금. 카운 제가 헷갈리는 거 아니죠? 얘 투두예요, 투두. 자, 이름은 카운터인데 이거 잘못 지었네요, 이름을. 태스크 카운터. 태스크 리스트. 그쵸. 이거 할 일 목록이잖아요. 태스크스를 받아와서 그냥 화면에다 뿌려주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요, 얘가요, 적어도 지금 얘 이름 때문에 헷갈리긴 한데요. add task라는 게 이 함수가요, 밑으로 내려줬을 거예요. 태스크 인풋. 태스크 인풋으로 내려가서 저 태스크 인풋에서 있는 화면 볼게요, 화면. 카운터. 이거 이름 카운터 아닌데. 이거 이름 잘못 지었네요. 자, 이게 추가 버튼을 누르면 add task 함수가 실행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얘를 누르면 add task 함수가 실행되고요. add task 함수가 실행되면서 이 태스크를 요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바뀌었으니까 태스크스가 바뀌었으니까 이 태스크스의 영향을 받는 얘네 둘이 리렌더링 되는 겁니다. 리렌더링 된다 하면서 추가하면은 얘가 1로 오르죠. 예, 태스크.length 뿌려주고 있겠죠. 모르긴 몰라도. 요 태스크 리스트에서는 요 태스크들을 배열로 보여주면서 저 삭제 버튼까지 나오게끔 해주고요. 저 태스크 아이템 넘어가면 얘가 삭제 버튼인데 눌리면은 on delete task라는 함수를 실행하겠다. 이게 그 함수를 밑으로 내려준 거거든요. 밑에서 이 밑에 요소에서 얘를 삭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 밑에 요소에서 태스크를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태스크를 바꾸는 로직이 포함된 함수를 내려준 거예요. on delete task라는 함수를. 그래서 on delete task 함수는 여기 태스크 리스트에서 내려줄 때 delete task를 넣어줬네요. 그럼 이 delete task는 결국 여기에서 set tasks를 하면서 태스크의 상태값을 바꿔주고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다 유사합니다. 그 뒤에 클리어 태스크스도 그렇고. 결국 데이터의 관리를 가장 부모 요소에서 하고 하단 쪽에 컴포넌트들로 데이터를 내려주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새싹반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리액트 너무 어려우신가요? 좀 이해는 되시나요? 어려우신가요? 될 듯 말 듯. 그래요? 제가 저도 모르게 섞어서 쓰는 게 있어서. 아. 음. 사실 리액트를 잘 공부하려면요. 똑같은 말인데 얘를
직접 만들어 보셔야 돼요. 한두 번 직접 만들어 보셔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정한님 말씀대로 좀 한두 번은 간단한 거라도 만들어 보셔야 이게 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감이 생기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그 기획 화면 여러 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 그 뭐 각각 분들이 그 화면에 달라붙어서 이걸 좀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화면 계획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정표님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표님. 아, 제가 계속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게끔. 그 스스로 그냥 혼자서 이게 만들어 보시다가요.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요, 저 찾아와 주세요. 저 계속 강사실에 있으니까. 혹은 같이 팀원분들 계시잖아요. 팀원분들이랑 요런 거 같이 얘기 나누셔도 좋고요. 팀원분들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스터디룸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물어 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연습, 알려주는 분들께도 훈련이 될 거고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상우님, 페이지를 여러 장 하고 싶으면 페이지스 파일 안에 JSX를 페이지 1, 페이지 1로 나누면 되나요? 페이지스 파일 넣고 안에 JSX를 상우님 아마 저거 넥스트.js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넥스트.js는 제가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거는 네, 이번 주 금요일인가 다음 주에 넥스트를 들어갈 거라서. 네. 정표님 감사합니다. 상정님. 그런가요? 음. 네, 근데 뭐 자바스크립트도 그냥 요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 자체가 그 쉬운 개념이 아닐 수 있죠. 음. 형아님 코드 따라가는 거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도 가급적 할 때 요 코드하는 거를 최대한 해설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역 변수 관리라든지 뭔가 좀 이것저것 더 있는데 그런 거 하면서도 네, 코드 읽는 거 같이 연습하면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쵸. 음 저도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냥 개발자 일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검색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익히고. 네, 상장님,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저도 모르긴 몰라도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제가 체화된 거일 테니까 제 거 만들면서 그리고 뭐 프로젝트 하면서. 그래서 프로그래밍은요, 직접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실력이 빨리 늡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 봐야 왜 이게 좋은 건지도 금방 아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다른 새로운 게 나왔다는 것도 인지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일단 연습하시고 이제 팀 프로젝트 하면서 직접 만들어 보는 걸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천님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싹반은 여기 정도까지 하겠고요. 네. 음.